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장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화비전 2030 플러스 대학교육 혁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입니다. 오늘 포럼은 두 분의 기조 강연을 듣고 이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총장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행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서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입니다. 먼저 이화비전 2030 플러스 대학교육 혁신 포럼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신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님, 또 고려대학교 서창록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담에 참여해 주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한참 심각할 때인 이번 봄에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학교 방역 문제, 전면, 비대면 수업 운영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매일 씨름하면서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수 학습 혁신,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연구 책임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혹은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내외적 상황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비전 2030 플러스 대학교육 혁신 포럼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기조 강연과 또 대담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의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팬데믹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시작할 때 팬데믹이라는 책을 내셔서 팬데믹을 단순히 지금 하나의 감염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감염병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그 대담에 기획 기조 강연으로 모셨습니다. 또 두 번째 그 강연으로 모실 분은 인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서창록 교수님은 올해 발간된 책이죠. 거기서 성북동 확진자 13번으로 널리 알려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확진자가 되면서 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조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내셨고 이에 대한 고민도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구성원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어떻게 방역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대담을 진행할 것인데요. 1시간 정도 걸쳐서 진행될 대담 시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이라는 담론과 더불어 한국 대학들이 교육하고 연구 혁신에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어떠한 변화와 또 변혁에 대한 꿈들과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여러 대학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미 총장님 환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육부의 정종철 차관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일정상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축사의 전문 내용은 포럼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순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님께서 팬데믹 시대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의대 홍윤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연단에 서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대에서 이렇게 주최해 주신 대학교 혁신 포럼 멋진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뜻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주제는 팬데믹 시대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입니다. 사실 오늘도 거의 근 4,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나 이 과정을 큰 시각, 큰 줄거리로 한번 보고 우리 대학이 앞으로 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 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대학이 처음 이제 생겼던 당시 대학이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아카데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또 그 이후의 대학 이제 앞으로의 대학의 역할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팬데믹은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그간에 많이 등장하는 감염병과는 굉장히 달리 이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시대지만 지금까지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펼쳐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삶의 양식, 삶의 방식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삶의 양식이나 삶의 방식과 관련된 우리의 환경,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 또는 우리 주거지, 커뮤니티, 그 속에서의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이전 시대, 우리가 문명을 뭐 10,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 수렵 채집 시기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전염될 만큼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농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여 살면서 병이 발생하면 전염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형성된 거죠. 또 하나는 농업과 더불어서 그 동물을 가축화시켜서 가축의 균, 즉 가축 이 동물이 갖고 있는 균이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전염병의 기반과 기전이 마련된 것은 문명과 더불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사실 전염병이 없었고 전염병은 문명과 더불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명사에서 전염병이 등장한 것은 뭐 기록이 있어야지 등장하는데 그건 투키디데스의 역사서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가 페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기술이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던 아테네 중심의 그 그리스 동맹이 이제 다시 스파르타와 두 개로 동맹을 나눠서 서로 싸우게 되죠. 30년 동안의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첫 번째 전쟁의 끝에 그 아테네의 시민의 4분의 1이 사망한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테네 지도자가 페리클레스였는데 페리클레스도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거가 투키디데스가 그렇게 기술하면서 그 스파르타가 결국은 아테네를 이겼던 페로폰네소스 전쟁의 그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전쟁과 전염병
이것의 공통된 점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다는 거죠. 생명, 특히 사망과 관련되는 이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인 거죠. 근데 이 시기, 그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던 그 시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우리 인류의 이성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성의 등장은 이러한 그 배경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거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플라톤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류의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생각과 사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학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라파엘로의 이제 아테네 학당, 저기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 있고, 잘 보면 소크라테스도 사실 왼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학당을 만들면서 그런 그 지식을 만들고 전달하는, 오늘에 보면 대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전염병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우린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흑사병만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영향을 줬던 전염병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흑사병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3번 왔습니다. 5세기, 14세기, 19세기에 왔는데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4세기 흑사병이고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왜 그러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었던 것이 이제 14세기 흑사병인데, 14세기 흑사병을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흑사병, 14세기 두 번째 흑사병의 최초의 발원지는 북경의 위쪽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발원을 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갔고요. 당시에 또 해상로가 처음 열렸기 때문에 해상로를 타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 유럽의 당시에 그 교통의 요충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면서 그 다음에 북쪽의 유럽으로 이제 퍼져 나갔던 것이 경로입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19도 생각해 보면 우한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거의 같은 패턴을 겪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그 교류와 관련된 근본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14세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 또 14세기에 왜 그럼 전염병이 저렇게 퍼졌느냐, 유럽의 도시가 개발되고 기본적인 정리가 끝난 게 14세기입니다. 그리고 12세기부터 도시들이 이제 정비가 되죠. 그 전에 이제 장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었지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네트워크가 특히 서유럽에, 동유럽은 뭐 그 이후에 됩니다만 서유럽의 네트워크는 14세기에 이제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타고 전염병도 역시 같이 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대학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이 초기 14세기쯤에 이제 대학이 13세기쯤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최초의 대학을 우리는 볼로냐 대학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가 최초인지는 볼로냐, 파리 또는 옥스퍼드 어디가 최초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유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건물 짓고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볼로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타지에서 학생들이 와서 마치 사설 강습소처럼 또는 뭐 가회처럼 이렇게 서로 교육을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더 오고 또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또 다시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같이 모여 있는 그런 보로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 교수와 학생이 스스로 우리의 집단을 형성해서 우리의 이익을 좀 보호하자. 왜 그러냐면 타지에서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주나 뭐 이런 거창한 말로 시작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단일 집단이다. 사실은 길드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지키는 교수 학생 이익을 지키는 그런 이제 집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짓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정확하게 사실 시작된 것은 모른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대학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14세기는 십자군 전쟁이 그 13세기에 끝나면서 그 다음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그런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제가 그리스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에서 이슬람권으로 넘어갔던 문명의 상당 부분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끝난 14세기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흑사병이 돈 겁니다. 흑사병이 돌면서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갔던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쓰여졌던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지오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은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인문 서적의 가장 초창기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데카메론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10명의 젊은이가 흑사병이 너무 무서우니까 시골로 피신을 가죠. 10명이. 그 10명의 젊은이가 열흘 동안에 각각 10개의 스토리를 이야기한 100개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데카메론인데 크게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흑사병이 너무나 무섭고 심각한 것이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이제 질병이다라는 거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카톨릭 교회 또는 수도사의 그 권위를 세속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수도사도 우리랑 다름이 없고 매우 세속적이다. 특히 성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14세기 이 데카메론은 그 전에 만일에 이런 책이 써졌다면 사실은 보카치오는 아마 그 상당한 형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 중심의 사고, 소위 인본주의가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흑사병과 관련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런 변화들은 특히 이제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줄게 되니까 그 장원의 농노들이 말하자면 농노의 권리가 커지게 되고 그걸 농노가 다시 농민 또 도시민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촉발했던 것도 역시 흑사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회의 큰 변화를 여러 면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근데 그때 대학은 초기에 만들어져서 그 대학은 같이 사회 변화를 타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면서 대학이 존재하는데 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16세기의 종교개혁 얘기하면 종교개혁이 대학이 없었으면 과연 종교개혁이 있었을까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학은 지식인을 키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대학 설립 자체가 교회나 국가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권력자나 교회에 어떤 복무하는 거가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또 그러면서 그 국가 특히 절대주의 군주가 하는 그런 행정개혁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나서 국민국가가 19세기에 되고 그러면서 국가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학은 엘리트 양성소로서 굉장한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그걸 더 넘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이 또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기반을 만들고 사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것도 대학의 역할이었죠. 지금까지 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 21세기에 그러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까지의 역할과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대학이 이끌어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경제에 대학이 종속돼 있는 느낌도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의 그 사회적인 엘리트를 양성소로서의 대학의 리더십 상당히 많이 이제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 인류의 문명은 제가 도시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우리가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뉴욕이나 싱가포르, 파리, 런던 장대하고 멋있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왔고 이것이 우리가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서울도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도 역시 멋지고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장대하고 생산력도 높은 도시, 이게 우리의 모토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고 우리는 그것을 세계화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도시에서도 어떤 큰 도시에서도 세계의 어느 큰 도시에 하루 만에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다 만들어 왔습니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그것이 문명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추구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이제 박쥐입니다. 박쥐가 사실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파괴, 서식지의 감소 이런 것들은 그로부터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사양 고양이, 낙타, 그다음에 천상갑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동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이런 생태계의 교란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갖게 됐다 하는 것이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가 다 생겼습니다. 아마 이건 다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다 21세기 들어와서이고 그렇게 보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올 것이냐? 앞으로도 지금의 우리 문명의 발전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역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문명적인 챌린지는 기후 변화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컵26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불충분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사실은 1.5도를 우리가 2050년까지 1.5도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챌린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인류의 문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유엔 사무총장이 코드 레드 포 휴머니티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말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또 다른 엄청난 도전은 무엇이냐?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인구의 비율은 16%입니다. 현재 2030년이 되면 거의 25%가 되고요. 40년이 되면 33% 정도 되고 2050년이 되면 37%, 2060년이 되면 40%가 넘습니다. 자,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40% 넘는 시기가 곧 온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다른 사회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도전이기도 한 것이 그러면서 생긴 변화는 수명의 증가입니다.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유럽에서의 수명은 40년 정도였고요. 그 전에 이제 35년 정도 되는 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쯤 되면은 60세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는 8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세, 60세, 80세가 짧은 기간에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은 어떤 연령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좀 적게 한 35세가 아마도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는 그 정도가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학은 20세에 들어오는 대학은 그때 만들어진 거고 1960년에 60세가 된 요때는 대학원들이 많이 만들어진 때입니다. 근데 그럼 2020년 80세가 수명인 때의 대학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40세가 평균 수명이었을 때 20세에 들어오는 대학이 만들어졌고 60세가 평균 수명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80세가 넘는 수명이 80세가 넘는 사람은 그러면 20세 또는 30세까지 교육 받은 다음에 50년 동안 아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간과 쓰는 기간이 거의 같아야지 됩니다. 실제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대학 교육과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83세 평균 수명은 맞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신도 부스터샷, 저도 오늘 사실 부스터샷을 오늘 맞았습니다만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님들도 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에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만 대학을 나가신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50년을 아무런 지식의 습득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인 그런 이제 상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현재 82%,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82%의 대학 진학률은 이제는 더 이상 엘리트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교육이고 대중에 대한 교육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그러면서 돌아보면은 최초의 교육은 그리스의 놀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파이데이아. 그다음에 로마의 키케로는 그 교육에는 시민 덕성 교육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놀이 또는 시민 덕성 이런 것들이 교육의 근간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 특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술, 그다음에 19세기, 20세기면서 전문주의 이렇게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이것을 다 포함해야지 되는 것이지 기술과 전문주의만 갖고 교육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럼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긴 인생에서 대학 교육은 20세 또는 30세에 주어진 한 번의 기회로 그것을 다 충당할 수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 30세는 기술 전문의 교육 또 학술 전문가가 가르치는 학술 전문가 교수제도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오히려 교육 방법을 조금 더 바꿔서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졸업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주 5일 근무하고 또 능력 기반으로 노력해서 소득을 얻는 이런 시스템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세가 되면 특히 한국 사회 50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50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이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자가 됩니다. 이분들이.
그럼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역시 그렇다고 매일 산에 갈 수도 없고 매일 또 광화문에 가서 시위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서울에 재산도 꽤 있으신 분들이에요. 50세 이상이 우리 사회 부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서 그냥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젊은이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사실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50세 이후 또는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는 기술 전문 교육보다는 시민의 교양을 하는 교육, 또 교수도 우리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학술 전문가 교수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 임원하시고 나가신 분들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엄청난 정말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문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또 경험을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 전문가 교수를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근데 50세 이상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젊은이처럼 똑같이 일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일하고 또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화생활 보장할 만큼의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새로운 대학의 모형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그 삶의 형태를 대학이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인재 양성 교육은 지금처럼 다양한 학과가 전문적으로 가리키되 이제는 새로운 교육은 지역사회 글로벌 시민 교육이 돼서 여기는 공동체, 기후변화,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애설계, 건강생활, 재산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른 어떤 새로운 생산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이런 모습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테드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온라인에서 상당한 교육을. 그렇지만 저런 교육 갖고 기본적인 시민의 덕성이 키워지느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K묵 시스템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를 만들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새로운 대학을 이게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유니버시티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런 도시 3만에서 5만 정도에 된 중소도시가 교육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교육만 있으면 안 되죠. 경제, 건강, 환경, 교통, 물류 다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합되지만 그러나 대학이 중심이 된 새로운 도시, 마치 그리스의 아카데미 같은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이끄는, 그것을 대학이 이제는 사회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 두 개의 도시를 대비해 봤습니다. 왼쪽의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저 도시에 사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오른쪽 같이 중소도시에 그렇지만 다양한 구성과 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새로운 도시는 뭐 제 생각에는 가운데에 유니버시티 홀이 있고, 그거는 지금과 같은 종합대학은 아니고 사실 시군구마다 지금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대학관 또는 유니버시티 홀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지역에 들어오는 은퇴자 또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저기서 시민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대학이 주도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대학의 역할과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족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윤철 교수님
의미 있는 특강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창록 교수님께서 팬데믹 시대 대학생의 인권 진단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김은미 총장님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책을 쓰고 책을 보내드렸더니 그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이화여대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뭐 흔쾌히 수락을 하고, 저는 이 대학생들과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자리인 줄은 모르고 왔는데 엄청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은 대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대학 혁신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놓고 오늘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학생과 지금 팬데믹과 대학교, 지금 대학교에 이미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고요. 또 우리 홍윤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대학이라는 성격, 대학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게 근본적인 도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의를 가속화시키게 된, 그러니까 제가 이 팬데믹 때문에 미래가 빨리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의를 더 빨리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권에 기반한 어떤 접근을 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인권 활동을 하면서 또 인권 교육을 하면서 또 이번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떤 겪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대학 교육에 왜 인권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그 어떤 제안을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을 좀 약간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제가 1980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있던 해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20대는 자유가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그런 자유라는 것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고, 또 거기서 처음에 유학 가서 제가 느꼈던 그 자유의 어떤 만끽함이랄까요, 그런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공기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자유를 얻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성장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지금을 보면 사실 한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지금 젊은 학생들이 미국에 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은 더 줄어들고 더 갈등은 커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이 대답을 제대로 된 인권 개념에서 또 인권 교육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96년에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는데요. 30대 중반에 교수가 되면서 처음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 사람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또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얻게 해주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그런 스스로의 성찰도 하곤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40대에 제가 2006년에 그 휴먼 아시아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고 아시아 지역의 인권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40대 중반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을 이제 증진하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발전도 도모하는 길이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의 타이틀이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휴먼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이유도 그만큼 제가 휴먼아시아에 열정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0대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니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유엔에 진출을 합니까?입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제가 2014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진출했는데 2013년까지 저는 유엔에 진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제 열정을 가지고 북한 인권과 아시아 지역의 인권에 대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근데 제가 팬데믹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에 걸려서 제 스스로에게 성찰을 하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저에게 그런 성찰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인권 활동을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많은 일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와 관련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나는 감염되었다라는 책이 제가 올해 3월 달에 출판을 했는데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작년 3월이었고요. 당시에는 별로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을 때죠. 특히 서울에는 없을 때고 제가 뉴욕에 이 유엔 그 자유권위원회 이 캠페인을 하러 선거 출마를 해서 뉴욕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몸도 아팠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꾼 그러한 어떤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20년 이상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런 인권 전문가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저에게는 인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어떤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4차 산업혁명, 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이런 미래의 인권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거를 대중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대학생들의 인권 의식, 또 앞으로의 대학교의 인권 교육, 또 대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들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이 저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남을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이거를 아주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니고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마무리가 저렇게 된 것인데 글을 쓰고 나니까 책이 출판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 문장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글을 해설하는 책을 또 한 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에필로그인데요. 에필로그의 제목이 코로나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제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이는 인권의 자유가 됐건 평등이 됐건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된 인권 침해 그 사례를 좀 제 책에 나오는, 제 책의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전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그 인스타그램에 저렇게 올렸더라고요. 나는 감염되었다. 소수자 삶이 보였다. 저게 너무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함축해서 써준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제 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고 또 사생활이 공개가 되고 이래서 겪었던 고통들 이런 것도 제가 기술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이 뭐 우리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일기장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경부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 책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 그 타이틀을 보면서 내가 쓰고 싶은 말하고 싶었던 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혐오, 낙인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원래 존재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위치에 있어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 사실 자체로 그러한 대우를 받다 보니 제가 인권 활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자의 어떤 그런 처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었구나. 그런 이해도 하지 못하고 무슨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배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또 혐오 발언, 뭐 가짜 뉴스 지금 큰 뉴스가 되고 있죠. 뭐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어떤 가짜 뉴스를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견해는 있지만 이것을 뭐 가짜 뉴스를 무조건 누군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서 처벌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학교에서 이 방역과 어떤 개인의 자유에서 충돌이 있는 것처럼 과연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 혹은 공공의 이익에 무엇에 더 방점을 둘 것이냐. 이것을 완전히 두 상반된 것으로 보고 서로 갈등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인권의 개념을 면밀히 따져 보면 더 두 개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인권이 우선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인권의 충돌이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 책에 한 꼭지가 먹고 자고 싸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후각 미각이 없어져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요. 그 밤에는 1시간씩밖에 못 자고 또 약을 잘못 먹어서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기를 못하니까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한 것이 제가 제발 먹고 자고 싸기만 해주면 나는 행복하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퇴원을 하고 나서 그거를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된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사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 사실 대한민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도 아프지 않으면 먹고 자고 싸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싸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인권을 논의한다면 우리가 지구촌의 지구시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구촌에 저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애주는 것이 인권 활동의 기본이 아닌가. 그게 조금 점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를 이루어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온다. 제가 백신 민족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홍익철 교수님도 부스터샷에 말씀하셨고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고 백신을 2번 맞았고 지금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고 백신을 맞고 하는 것은 다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빨리 이동의 자유를 하고 우리가 모두 편안해지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간다의 우리 같은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간다는 0.4%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백신을 맞고 우리가 다 면역이 생기지 않는 한은 아무런 자유도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에 대한 배려, 그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책에 나는 감염되었다라는 책의 제목의 의미가 책 제목을 정한 이유가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던 잘못된 인권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저도 그냥 잘못 감염되어 있었다. 이것을 좀 저 스스로도 새로운 의식을 갖고 또 진짜 의미 있는 제 실질적인 인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바로 마지막 문장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존엄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 파란색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써놓은 것은 보통 우리가 인권을 하면 자꾸 개인의 권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라고 법적인 권리로 인식을 하고 나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 가해자, 인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가 인권의 가해자가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사실 자체로 제가 인권의 가해자가 돼 있고 제가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물론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와 구별해서 만일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면 사실은 피해자, 가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대학 사회에도 뭐 나의 어떤 자유, 나의 개인권 이런 것과 대학의 어떤 공동체 이것을 갈등 관계로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와 양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보니까 원래 그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가 되었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보면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애라는 말은 조금 사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어로는 프레테르니테 그래서 영어로는 프레터니티 그래서 우애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애 형제 동포애 이런 의미가 있지 박애라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인권의 완성은 그런 프레터니티 연대가 없이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유와 평등만 보고 자유와 평등도 갈등 관계로 보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또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느냐 집단의 안전이 우선하느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의 그 자유가 제한돼야 되고 또 집단의 그렇다고 해서 집단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뭔가 적절한 조합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애의 정시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세계인권 선언문을 보시면요. 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조를 얘기할 때 대부분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도 1조는 자유와 평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사실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지어서 처벌하고 보상받는 걸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형제애를 통해서 인권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9조에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 공동체라는 것은 대학 사회에서 대학일 수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또 전 지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사회에서 지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지구 사회의 모든 개인들의 인간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이미 병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모두 공동으로 간과하고 있다. 인권하면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글을 하나 허락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쓴 글인데요. 그분이 초년 교수 시절 숙제 베낀 것 일일이 잡아내 0점 처리하고 운동장 10바퀴씩 뛰게 했었죠. 마감일 아침 9시에 1분만 넘어 제출해도 운동장 뛰고 감점했죠. 8위 학번부터 확인해서 사인하라 정문 수여하려 시대에 고생했죠. 그때 일부 단과대 학생회에서 하고 그랬더니 교수가 뛰라고 하면 뛰냐고 다시 물었더니 뛰지 임마 하고 쏴줬다네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교수님 기 죽을까봐 뛰었답니다. 정말 눈물겨운 추억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걸까요? 지금 만일 이런 일이 났으면 인권 침해이죠.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시켰으니까요. 운동장 10바퀴를 뛰게 했다. 가혹행위입니다. 이 교수님의 의도가 학생들의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저는 여기서 지금 대학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또 직원과 교사의 관계, 제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장을 4년을 했는데요. 인권센터를 하면서 인권 진정을 받고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들과 학생들과 이 세상이 변했으니까 물론 지금 환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않은 일이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할 때 인권 지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식화 문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중에 하나가 예시라고 해서 연구실 화분 관리, 연구실 청소, 우편물 수령, 커피, 심부름, 대리운전, 이것이 과연 인권 침해이냐 아니냐. 조교가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고 교수의 교육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이런 개인적인 도움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이거를 규정화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조차 인권 침해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 문제를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이 형제애, 동포애 이런 것이 존재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드린 겁니다. 거꾸로 교원이 인권 침해 당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책에 몇 가지 제 글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먹고 자고 싸기가 있죠. 예. 마무리는 결국 저는 이 대학 사회의 인권, 또 사회의 인권, 국가의 인권, 그게는 전 세계의 인권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와 어떤 공동체의 권리라는 것을 실현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커져서 사회와 국가, 전 지구의 어떤 이런 인권 개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인권에서 얘기하는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주로 이제 인권할 때 자유권이 더 우선시되고 사회권이 그 다음에 또 찾아왔고 연대권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세 가지가 동등하게 중요하고 이 동등하게 총체적 접근을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해자 피해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처벌과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것, 또 인권의 교육도 실질적인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그런 것이 아까 우리 홍지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학 교육에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면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증진해주는 교육이 우리 미래의 행복과 어떤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학 교육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의 큰 시사점을 제시해 주신 홍윤철 교수님, 서창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리 시간을 가진 후에 바로 두 번째 세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두 분의 발제를 중심으로 또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담의 진행자이면서 패널로 함께 참여하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면서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발제해 주시고 각 주제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 의견을 듣는 형태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워낙 귀한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시간 관계상 한 분당 2, 3분 정도씩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마지막에 약간 여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 혹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학이 바뀌어야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주제로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담 주제로 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은 어떻게 학생과 전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과 또 우리 서창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국경 봉쇄를 하고 아주 폐쇄적인 조치들을 앞다퉈 내놓을 때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서 국내 방역을 확진자의 확인, 추적, 방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방역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서창록 교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명분 아래 인권에 대한 고려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를 K-방역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1월 초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또 각 대학들도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대학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기본 원칙으로 구성원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해외와 국내 대학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선 어느 대학보다도 빨리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테스트를 전면 도입하고 대면 교육으로의 복귀를 선언하셨던 서울대학교의 오세정 총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조치를 할 때 어떠한 원칙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강의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1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그냥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그냥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대면하면서
또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교육의 그 목적이라는 게 그런 면이 그 사람들 간의 소통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과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 강의실에서 충분히 거리를 띄워앉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감염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실제로 저희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20명이 듣는 그러니까 소규모 강의는 그때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20명이 있는 강의를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나머지 열 몇 명 학생들 전부 다 테스트를 했는데 전혀 전부 다 음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면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 이제 그런 좀 자신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자는 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악 강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침이 튀기가 참 쉽고요. 체육 수업 이런 것들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연구실은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도서관, 기숙사도 다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테스트를 하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정식 테스트는 가서 검사를 하면 하루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테스트하는 그 퍼실리티를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1시간 반이나 2시간면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아침에 학생이 한 2시간 먼저 와서 이거 코스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성악 수업에 들어가고 체육 수업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속 PCR 테스트를 도입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실제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보건소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굉장히 정확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10월 말부터 10월 좀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강의실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큰 강의는 못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근데 나와서 식사하고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게 그 어떤 그 강의실이나 그 식당의 집중도 앱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걸 찍고 들어가면 그리고 어디에 지금 집중도가 얼마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어디가 그래도 사람이 없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대면 수업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7월인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제일 먼저 이제 테스트하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다가 또 8월쯤에는 국내 그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서울대학도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오픈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학생들은 되게 학기 단위로 그러니까 자기 숙소도 정하고 하기 때문에 2학기 오픈하려고 그러면 6월 말에는 알려 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말에는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제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표에 수업 그 수강신청 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이 강의는 대면입니다. 이건 비대면입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런 걸 다 표시하게 해서 학생들이 맞춰가지고 수강신청을 하게 했는데 이제 8월달에 갑자기 커지니까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9월달에 일단 전체 비대면 하자고 하고 근데 8월 9월 초쯤 돼서 저희들이 좀 사태를 보니까 10월달에 좀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9월 중순쯤에 한 달 뒤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면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명 이상 되는 강의는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네, 그 대형 강의는 지금 안 하고 못 계신 하고 있는 거죠. 거죠. 네, 예. 테스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테스트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캠프스가 좀 넓어서 3군데 테스트 스테이션을 두고 있고요. 학생들이 예약하면 그냥 바로 가서 할 수 있고 하루에 한 1,000명 이내 정도가 하고 있고 자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가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데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 비용은 학교가 되죠. 네.
그게 좀 비용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테스팅을 안 하면 수업에 못 참여하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 수업 같은 거는 하고 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체육 수업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 듣기로 하고요. 이광영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카이스트를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아서 어쩌면 방역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카이스트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테스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저희들이 안전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그 에듀케이션 4.0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미 과목의 한 10% 정도는 이 비대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대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고 그 학교의 시스템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되자 그 비율만 올리면 됐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학교에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에 대한 경우가 외국이 한 9% 되는데 그 학생들 그 출입 또 국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국제 교류가 굉장히 위축됐죠. 학생들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원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원생 한 5천 명이 기숙사에 지금 있습니다. 있고 언더 학생들 한 절반 정도가 와 있고요. 실험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어차피 실험 실습 과목은 대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 간간히 확진자가 생겼지만은 크게 번지지 않고 학교 내에서 번지는 데는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 있었어도 내부에서 감염되고 서로 전파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2학기 들어와서는 우리도 그 학생들에게 그 자가 테스트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시즌이라는 회사하고 함께해서 콤보 수업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자기 상태를 진단하고 이런 그래서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나타난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잘 관리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체로 이제 비대면 대면 수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3개 학기를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강의 평가, 교수님에 대한 강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강의 평가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수치상으로 조금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는 교수님들의 학점도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가 그 전부터 해오던 그 온라인 그 에듀케이션 4.0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적응돼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숙사에 학생들은 대체로 기숙사에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형 과목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하게 하고 이제 제재를 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뭐 인권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생들을 거기에 다 따라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네, 저희도 기숙사에 있었던 학생이 확진이 됐을 때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카이스트는 아마 저희 다른 대학들보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한 뭐 6천 명, 7천 명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다 있고요. 대학원생 5천 명이 기숙사에 있고 언더 학생들이 한 2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이 됐더라도 뭐 동료한테 전파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잘 됐고
또 학생들이 비교적 협조를 잘해줬다고 봅니다. 마스크 쓰는 거,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 이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협조가 좀 부족했는데 그것도 곧바로 학생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모자란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아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그 다른 그 그럼요. 입국할 예, 때 그게 좀 아쉬움입니다. 제재를 했던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마스크 쓰는데 처음에는 협조적이지 않았다는데 저기 서창록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저희가 그 테스팅을 한다 그럴 때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카이스트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다 동일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적응이 덜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충분히 또 가르쳐서 잘 적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재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학교 석재 교수님이 아니라 일상회복위원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 각 교육기관 특히 초, 중등 대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좀 갖고 계신지 또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데이터를 보니까 성인의 그 백신 접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2차까지 끝난 사람들은 12.8%, 또 그 연령대별로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연령대가 근소하게 2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제가 고민이 많은데 PCR 테스트나 간단한 자가 테스트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교만 생각해봐도 25,000명의 학생을 포함해서 교수, 직원, 선생님 여러분들이 있는데 PCR 테스트를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번에 테스트할 때 25억, 자가 테스트기를 10,000원으로 좀 저렴하게 생각해 보아도 2.5억,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학교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또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명색이 공동위원장이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라서요. 그렇게 뭐 별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하고 나면 이제 중대본에서 저희들이 토론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뭐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민간을 대표하는 이제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종종 쓴소리를 지금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서 본부에 아예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저한테 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답을 보내왔는데 뭐 답은 그렇게 새로운 건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PCR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정부에서 대학에 다 뭐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다 저한테 답변해 준 게 뭐 만약에 이 간편 테스트가 지금 간편 테스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뭐 그게 정확도 같은 거를 아직은 뭐 대책본부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 정확도가 조금씩 지금 향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면 그것도 고려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네요. 이게 대학은 대학이 알아서 아마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네. 마련했는데요. 아마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님하고 또 카이스트 총장님 걱정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저희 고민들 좀 들어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첫 질문은 코로나19를 준비하는 대학교에 어쩌면 직접적인 그 조치들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하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제4차 산업혁명의 그 대학 교육에 대한 도전과 대응이라는 조금 더 간접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교육과 edX 등 대학 교육 강의를 콘텐츠화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러닝 플랫폼으로는 또 소셜 러닝 플랫폼을 표방하는 코르세라, 퓨처런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든지 세계 명문 대학의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아주 작은 비용으로 학위까지 주겠다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우스갯소리를 모여앉아서 점심시간에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우리는 아주 고급 그 조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씁쓸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개별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계 유명 대학들과 협업해서 100% 온라인 그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르세라에서 미시간 대학의 마스터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를 아주 100%로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애나버 미시간에 가지도 않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학비도 거기 있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 대학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 디지털 전환기에 대학 교육의 그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영 총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대비가 잘 되어 있었던 대학으로 좀 소문이 나 있는데요. 총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지 막상 코로나가 닥치고 어떠한 변화와 또 유지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에는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에듀케이션 4.0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그걸 추진했던 이유는 왜 우리 학교 교실에서는 토론이 없는가? 왜 질문하지 않고 진도만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자 그러면 교실에서 토론을 하고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자 그러면은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니까 그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는 진도를 나가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도는 나가고 교실에서는 얘기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 시도할 때는 뭐 교수님 3사람이 참여하고 뭐 5사람 참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해가지고 10%가 됐어요. 예.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만나는 거는 그 수업 시간의 절반만 교실에서 만나고요. 절반은 학생들이 방에서 집에서 차 속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고서 질문이 있다든지 토론할 때 학교 교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일주일에 3시간 한다고 그러면은 1.5시간만 교실에 오는 거였어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교육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봤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덕분에 비교적 스무스하게 저희들은 이번 팬데믹 상황을 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큰 어려움이 이제 실험 실습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외국에 그 교환 학생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아직도 그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 같은가? 그래서 비교적 저희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알았고요. 또 동시에 온라인 교육의 한계도 알았어요. 어떤 강의는 대면을 해야지 효과적이라는 거 알았고, 그러니까 일부 뭐 학교에서 온라인으로만 해가지고 학위를 주겠다,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면 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핸즈온 엑스페리언스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해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온라인 가지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런 기회 통해 가지고 이제 일부 교수님들은 실험 실습도 온라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실험, 일반 물리 실험 같은 거를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변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생각 보면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겸용으로 가는데 지식 전달은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내용은 결국은 대면 교육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직구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팔로업으로. 예. 10년 걸려서 10%가 온라인 강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나머지 90% 교수님들과 수업은 이 코로나 때 갑자기 그러면 온라인 돼서 시행착오는 없으셨는지 스무스하게 다 가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들 10%가 조금씩 하다가 90%는 그동안 저항하고 다른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그 변화에 저항하고 나는 그거 뭐 내가 그걸 미리 녹화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비교적 그냥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가 훨씬 앞당겨진 거예요.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예. 그 중간에 시행착오는 없으셨어요? 그 저희는- 안 가시던 90% 교수님들이 예. 그 이제 녹화할 줄 모르는 분들, 뭐 처음에는 그 파워포인트가 녹화할 줄 모르던 분들, 뭐 이런 분 있죠. 그런 것도 특별히 또 교육시켜주고, 저희는 이제 저는 그 우리 학교 직원들이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담당 교수님도 있지만 거기 관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미처 생각 못했던 그 트래픽, 그 컴퓨터 통신의 이제 트래픽. 그래가지고 학생이 접속이 안 되는 거, 또 외국에 있는 학생이 접속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뭐 1, 2주 만에 다 극복을 해내더라고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이제 카이스트보다 훨씬 이제 전공도 다양하고 또 규모도 크고 캠퍼스도 좀 훨씬 더 크잖아요. 거기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그 교육 혁신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이제 당연히 그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으니까 이제 이게 교수님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교수님들과 그 조교 학생들의 그 적응성에 놀란 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정보본부에서 줌을 바로 이제 우리가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용량을 늘리고 이제 그런 기계적인 일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안 해보신 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연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을 이제 모셔서 강의하는 그런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의 98% 이상 교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강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가서 배우겠다. 물론 조교들의 도움도 많이 컸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그러니까 삐끗삐끗하긴 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강의는 뭐 아까 이광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걸 미리 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뭐 옛날에 최저층심 강의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요새 AI 때문에 컴퓨터에 관한 기본 강의 굉장히 인기 있고 그런데 강의실의 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수강생들을 제한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수강 신청할 때 일찍 클릭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늘리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강의를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오프라인은 200명 그냥 하고 나머지 800명은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를 하고 실험조만 조금 실습조만 작게 하고, 그래서 대형 강의를 인기 있는 대형 강의 그렇게 강의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게 시범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쪽에 아마도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수강 신청 그 경쟁은 이제 거의 없어질 수 있게, 제가 원하는 강의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광영 선생님 말씀하신 외국하고의 관계가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다는 거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저희들이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여기 좋은 대학에 보내서 수업을 듣게 하고 나중에 여기서 학점 인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못 갔는데, 여기서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이제 했는데 평가가 너무나 좋아요. 그 왜 이렇게 좋나 들어보니까 역시 그 리스판스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좋은 교수한테 듣기도 하지만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주고 토론수를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럴 거면,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도 미국 대학은 워낙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비싼 돈을 내고 가는 게 그게 너무 억울해서 우리는 그럼 교수들 모셔오자. 교수가 여기 올 필요가 없으니까 강의만 좀 이상한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을 지난학기에 한 20분을 외국 교수님 모셔서 서울대학 강의를 오퍼를 하는 거죠. 교수님들이 하고. 그리고 조교는 우리가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대학 간의 교류가 이 온라인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대학의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 외국에 유학 가는 이유는 거기에 생활이나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것도 배우는 거가 있는데 그건 못 하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의 인기가 괜찮은 게 외국의 유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 교수들이 못 가르치고 잘 커버가 안 되는 분야를 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또 우리는 값싼, 그러니까 좀 비용이 안 들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런 경험이 국제화에도 어쩌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서울대학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펑크가 났던 재밌는 사례는 없으신 거죠? 있어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제가 최재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다가 다음 질문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주제로 갈 텐데요. 미래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한국 대학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라는 좀 큰 주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은 대학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워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홍윤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시대의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학문을 전달하는 교육의 기능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또 평생 교육의 책임도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지금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생물학자로서 또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그 많은 변화 속에서 대학 교육이, 대학 연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최 교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광영 총장님 10년 걸렸다고 얘기 들으면서 은근히 저는 조금 으쓱해졌는데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그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 책이 왜 있느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은 걸 전제로 해서 우린 모든 걸 진행하겠다.
이제 그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제 수업에 학생들이 잘 안 오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저는 뭐 일찌감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정말 저하고 많은 저 생각을 공유를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기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교육 방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모두 다 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 말고요, 우리 초중등 아이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는데 우리는 기필코 그 아이들을 모니터 앞에다가 붙들어 놓고 어떻게든 옛날에 가르치던 걸 똑같이 가르쳐 보려고 아주 기를 썼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스스로 학습하게 좀 내버려 두고 그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 모일 수 있게 되면 각자 배웠던 거를 또 공유하고 뭐 이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를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한다 그러면 좀 겁이 나시겠지만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항상 꼭 배워야 되는 게 있다고 굉장히 저 말씀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나 꼭 필요할까? 그래서 한 반년 후에 아이들이 모였는데 어떤 놈은 넌 뭐 하고 지냈냐? 전 맨날 제기 찼어요. 야, 그럼 제기 무지하게 잘 차겠다. 그러면 제기 차고, 어떤 놈은 공 차고, 어떤 놈은 노래하고, 어떤 놈은 그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해지자고 계속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교육은 전혀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좋은 실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참 아쉽고요. 오늘 저는 오히려 홍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조금 괜찮으면 한 1, 2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찌질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2005년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교육 얘기를 좀 많이 제가 쏟아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령 사회로 가면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배워야 되는데, 예전에 60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80, 90에 죽어야 되니까 피터 드러커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식의 반감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배워서 빨리 써먹고 또 배워서 써먹고 해야 된다는 건데, 대학을 한 번만 가가지고 어떻게 이 7, 80년 인생을 살아날 거냐. 직업을 한 7, 8번 갈아탈 거면 대학도 7, 8번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지방대학들은 빨리 변신하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그 책에서 이미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언론에서 가장 기가 막힌 기사 제목으로 뽑힌 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였잖아요. 지금 실제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밑에서 아주 굉장히 고생들을 하잖아요. 2021년 천안 이하의 학교 중에 정원을 채운 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이제 대처해야 하는 방법으로 오늘 홍 교수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니버시티의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일찌감치 이대로 제가 2006년에 왔는데, 그 당시 우리 이대 총장님, 연대 총장님, 또 저 홍대 서강대 총장님 다 만나 뵙고 신촌을 대학촌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노인들도 같이 사는, 은퇴한 사람들이 대학 다니는 뭐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보자고 열심히 몇 년 뛰어다녔는데 뭐 성취를 못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하신 말씀 참 귀담아 듣고 한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정 총장님께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고 계신 서울대학에서 아마 그
대학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 책임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울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의 이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최재청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호윤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정력 인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직장을 나름 바꿔야 되니까.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같으면 졸업생들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강의 들을 수 있고 수업료 없이 듣고, 그다음에 학점이 차면 학위도 또 나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온라인 강의가 또 강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총장 만나가지고 돈 엄청 많이 들 텐데 그랬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되게 많이 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뭐 AI 강의나 이런 것들이라서 온라인 강의로 대부분 처리가 되고, 그래서 엄청난 리소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은 학교가 같은 대학교가 그런 평생 교육의 장이 돼야 된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총장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서울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단은 이 바이러스 퇴치하거나 뭐 이거 할 때 과학적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은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김빈대리 교수가 뭐 코로나 거기에 구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 그러고, 그런 이제 과학적인 업종 하는 게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학교가 어떻게 바뀌자는 걸 보기 위해서 대학 혁신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라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본부에서 논의를 좀 하자. 그러니까 강의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국제화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애프터 서비스 할 건지 이런 고민까지 다 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하는 일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이제 그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SNU 국가전략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뭐 인구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분야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학자간 연구를 좀 하자.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다가 한 2년 하고 보니까 위원회 가지고는 이게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국가적인 싱크탱크 만들자 그래가지고 곧 이제 한 달 안에 국가 미래 전략원이라는 걸 출범을 합니다. 카이스트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카이스트는 주로 이공계 쪽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가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때 인구가 그러니까 이 직장이 줄어들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학제간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 자료도 또 축적을 하고 하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대학의 장기적인 면보다는 대학의 역할 중에 사회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단기적이라도 좀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고민하고 계신 그 서울대학교의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직접적인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의과학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대학의 어쩌면 글로벌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주실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광영 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또 이걸 보내면서 어떠한 연구 방향을 또 기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는 이번 팬데믹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물론 다 같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 하나 얻은 거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우리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한 몇 달 동안은 저희들이 이게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뭐 할 일이
뭐 없겠지. 우리는 의대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일부에서 아니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다가 어느 교수님이 이메일을 다 돌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왜냐하면 방역과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이 기계 아니냐. 전자기기고 기계인데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의료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때가 45명이 모였어요. 교수인데 아주 자발적으로.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자 그럼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필요한 게 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때가 뭐였냐면은 대구에 많은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뭐 다른 지역에 보내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던 시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음압 이동 앰뷸런스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음압 병동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회의에서 우리 홍윤철 교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모여서 교수들이 모이니까 결국 만들어지더라고요. 6개월이니까 만들었어요. 그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작년 6월, 8월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 곳에서 설치하죠. 그러니까 5일 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음압병동을. 그래서 지금 병실이 부족하니 뭐 해도 그런 큰 공포가 없습니다. 옛날 대구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게 병을 걸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곳이 없다. 나 그 집에서 앓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공포가 있는데 지금은 병실을 계속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일들하고 또 PCR 검사도 10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이런 연구, 또 그 의료인들이 한여름에 방호복을 이제 다 쓰고서 그 더운데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저분들한테 에어컨을 달아주자. 아주 소형 주문만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호복 뒤에다 붙여줬어요. 자, 그럼 방호복을 그러면 이제 재사용해야 되지 않냐?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된다. 그럼 멸균기를 또 개발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이니까 야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자긍심을 얻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던 프로젝트 베이스드. 각각 연구실에 있다가 뭐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같이 물리과, 전자과, 기계과 학생이 같이 모여서 뭘 만들어내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 자부심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젊은 학생들의 그 기계가 정말 빛을 발하는, 또 우리 대학들이 그냥 상아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화여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을 좀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담론을 키운다고 하면은 기후 변화가 어쩌면 아까 홍윤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대한 우리 문명 사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도시화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이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커다란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는 기후 변화 그 리스크를 검증하는 모델들을 지금 인공위성 자료를 토대로 금융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탄소 중립 회의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마무리 발언들을 좀 한 1분 정도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마무리로 한 말씀씩 좀 못다 하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학들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저는 사실 더욱 큰 고민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학생 개인들의 창의성,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입시 뭐 학력고사 이런 것들이 전부 수능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그 유니포미티를 요구하잖아요. 아는 지식을 토해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교육에서 서울대 교육에서 제일 큰 중점 중에 하나가 12년 동안 정말 주어진 지식을 토해내는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을 어떻게 자기 생각을 하고 그걸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바꿔주냐 1년 동안에. 그래야지 2, 3, 4학년 동안에 좀 자신 있게 살지. 그게 교양과적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제도적으로 학생 설계 전공 자기가 전공도 설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양 과목 듣고 싶은 거 니네가 제안해봐. 그럼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 너무 틀에 박힌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북돋워줘야 되는데 이제 대학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중고등학교가 교육이 너무나 이게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깨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이제 한 가지 약간의 그 레버리지가 있는 게 서울대학의 입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입시에서 좀 그걸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저는 총장을 처음 되면서 입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 우리는 대학 얘기가 주로 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대학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 교수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다음에 정치권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광영 총장님께도 1분 좀 간단하게 마무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여름에 초가을에 이제 태풍이 오고 그러면 굉장한 피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피해를 주는 태풍도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 오니까 바닷물도 다 뒤집어 놓고 뭐 다 저기한 것들 다 쓸어내리고 곳곳에 모여 있던 쓰레기도 다 흘러내리고 뭐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팬데믹을 만나면서 지나가면은 그 장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 또 대학교 같은데 이제 정체돼 있던 면들을 다 이제 뒤 흔들어 놔서 변화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봐서 저는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천 교수님. 네. 네, 저 오선영 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냥 너무 거창한 얘기보다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이 계속 인권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간의 희망적인 면도 보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요즘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그런 기록은 없나.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까를 논의해 본 적이 있을까? 제가 그 기록을 찾고 있거든요. 제 그냥 생각은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부터 먼저 맞고 못 맞는 사람 뒤에서 죽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대충 끝나는 그런 형국이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놓고 누가 먼저 맞을까를 사회 수준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에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부터 먼저 맞게 하자. 또 저 환자 상대해야 되는 간호사 선생님 먼저 맞게 하자. 뭐 이런 논의를 사회 수준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사회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의 우애, 뭐 저는 연대라고 또 부르고 싶은데 그런 사회적 연대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좀 전에 이광영 총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가 이 배운 것 중에 그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대학에서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곳에서 좀 한 단계 올라서서 결국은 이 대학 졸업을 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건데 그 지도자들이 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가 함께 가는 사회다 하는 거를 좀 토론하고 배우고
그런 준비를 하고 사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그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준비한 대학 교육 혁신 포럼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 방향 대담에 참여해 주신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 또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대담에 앞서서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홍인철 교수님, 고려대학교 서창록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분명히 저희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지금 저희가 대담하면서 느낀 그 일말의 희망은 이것을 또 계기로 저희가 또 진일보하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지만 이 위기 속에서 저희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준비해 주신 기획처의 정재영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대학 혁신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화비전 2030 플러스 대학교육 혁신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시어 참여해 주신 우리 총장님들,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대학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